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공인노무사 강의를 시작하겠는데 잠깐만 몇 가지 좀 OT를 하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이름은 김동진이라고 합니다. 이라고 하고 13년째 지금 민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는 사법시험 강의로 강의를 시작했고 두 번째 변리사 시험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노량진에서 법원 공무원 시험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시험 요 세 가지는 제가 전부 다 민법은 다 1타였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새롭게 노무사 민법 강의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1, 2, 3번 제가 이제 강의했던 것들은 다 그 직렬에서 1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 드린 이야기가 아니라 혹시 제 OT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책도 괜찮고 강의도 괜찮은데 김동진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들어서 좀 불안하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 강의하고 제 교재의 경우는요 정말 단 1도 아무런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서 짧은 시간 내에 민법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간의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믿음. 저를 믿으시고 그냥 제가 하자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하자는 것만 야무지게 하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기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목표가 뭐냐? 항상 목표를 먼저 잡아놓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강의를 하고 책을 보고 민법 공부를 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합격 점수. 참 이름이 재밌죠. 안정적이란 말은 여러분들 더 이상 절대로 더 이상 1차 시험 보는 일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번에 딱 공부하시고 내년에 있을 시험에 딱 1차 합격하고 바로 동차로 가야 될 문제인 거지. 노무사 시험 1년 더 1차 준비하면 그만큼 힘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절대 다시 1차 공부할 필요 없이 그리고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아무런 걱정 없이 동차 준비를 바로 할 수 있는 점수가 필요한 거다. 해서 명가락 수준으로 공부했다가 가락 나올까 말까 두근두근 되면서 이제 동차 준비를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그 소중한 2차 시험의 기회를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1차 시험 딱 치고 하루 쉬고 바로 동차 준비할 수 있을 만큼의 점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합격 점수지 불필요한 고득점이 아니죠. 그래서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붙을 때 필요한 점수까지만 받으면 되는 거지 90점 이상 받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1번 현실적인 목표 점수는 몇 점이냐? 넉넉하게 60점에서 64점 정도면 충분하죠. 그죠? 충분합니다. 충분하죠. 이 점수 받고 민법 망했다 하시는 분들은 노무사 수험생분들 중에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기본 강의를 할 때 강의 목표 점수는요. 목표 점수는 76점에서 80점 정도 받을 수 있게끔 강의를 할 거예요. 100점 밖에 강의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러면 현실적인 목표 점수는 60점, 64점인데 왜 강의할 때 목표 점수는 76점 내지 80점이냐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으니까요. 첫 번째 기읍법. 제가 여러분들 강의 시간에 설명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전부 다 소화해가지고 흡수를 할 수가 없죠. 못하죠.
비록 제가 강의 시간 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린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100%다 소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 2개 정도 틀리자. 그리고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실전에 가면 또 긴장하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만 틀리는 거. 한 2개 있을 수 있죠. 그럼 총 마이너스 16점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고려해가지고 이만큼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책 쭉 보다가 시험장 하면 이 점수는요 아주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점까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목표 점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반법론에 관한 부분이죠.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반법론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 이 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지금 마무리 강의 빼고 기본 강의가 처음이지만 제가 같은 이제 시험 주관처에서 강의하는 변리사 시험 강의를 5년째 하고 있고요. 그 변리사 시험 강의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같은 주관처인 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도 기출문제 매번 분석을 하고 흐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 노무사 시험에서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방향, 반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투자. 뭐든지 최소한 투자해가지고 저기 있는 안정적인 합격 점수를 받는 게 제일 잘한 거예요. 불필요하게 가다하게 투자해가지고 고점 받을 필요 전혀 없어요. 최소한 투자를 하자. 그럼 최소한 투자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시간과 비용.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 문제죠.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최소한 투자해가지고 저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중요한 거. 그만큼만 치우겠습니다. 교재 라인을 단순화해야 돼요. 교재 라인의 단순화. 네. 저는 여러분들 교재에 딱 2권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보고 계시는 기본서 공노민 전략. 공노민 전략 요거 한 권 하고 더하기 문제집. 그냥 이 2권이면 그냥 끝납니다. 굳이 더 많은 책들을 늘리고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강의도 최소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가해요. 그래서 강의도 여러분들 최소화하면 되는데 저는 크게 강의를 세 가지 강의할 거거든요. 첫 번째 강의가 지금부터 이루어질 기본 강의를 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문제풀이 강의, 문풀 강의를 하게 될 것이고, 세 번째가 아주 짧게 마무리 강의,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공노민 전략 이 책 가지고 기본 강의를 하고 마무리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문제집을 가지고 문풀 강의를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강의 3개 중에 필수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 제가 봤을 때 기본 강의는 필수, 문풀도 필수. 그러니까 하지만 이 마무리 강의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필수 아니에요. 필수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본 강의를 할 때요. 이 공노민 전략 책에 여러분들 윗줄 등을 이용해가지고 양치기를 더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 책에 밑줄 긋고 그거 그냥 쭉쭉쭉 기본 강의 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른 과목 공부하실 때 하루에 1시간 정도씩 밑줄주로 쭉쭉쭉 읽다가 시험 치기 직전 갔을 때 또 마무리 교재 사가지고 양 늘리지 마시고요. 밑줄 친 거 위주로 그냥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학 시험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한 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속도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계속 보면 여러분들 막판 되면 마음 먹으면 하루에 한 번 쫙 봐집니다. 그러면 방금 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방금 보고 시험장 가서 그냥 문제 쭉쭉쭉 풀면요. 이 점수는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굳이 되게 하이 리스크, 그러니까 양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쪽집게식 자료 잡아가지고 본인의 운명에 대해서 맡기지 마시고요.
그냥 안전하게 처음부터 얇은 기본서에 밑줄로 한 번 더 양줄이고요. 그 양줄인 거 가지고 이렇게 돌리다가 마지막 갔을 때 하루 이틀에 한 번 쭉 보고 시험장 가서 1차 시험 치면 절대 민법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험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다까지 강조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재 구성부터 마지막 말씀드리고 본 수업 시작할게요. 이 공노민 전략 교재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해서 첫 번째 공노민 전략 기본서. 여러분들 이제 상인공이라고 하죠. 한국 산업인력공단. 우리 시험 주관처죠. 상인공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인공에서 이제 주관하는 시험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민법 시험의 경우를 몇 개 뽑아보면 여러분들 일단 민법은요 크게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민법 총칙이 있고, 두 번째가 물권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고요. 세 번째가 채권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고요. 네 번째가 친족상속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교과서가 구분이 돼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시험 중에 변리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도 시험 범위고, 물권법도 시험 범위고, 채권법도 시험 범위인데 친족 상속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감정평가사, 감평 시험 같은 경우는 민총하고 물권까지가 시험 범위고요. 세 번째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민총까지만 시험 범위입니다. 이제 우리 시험이죠. 공인노무사 시험. 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이 민총하고 물권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 채권법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민총과 채권법 이 두 가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그리고 보통 민총에서 12문항에서 13문항, 채권법에서 똑같이 이렇게 출제가 돼가지고요. 민총, 채권 거의 1대1로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공노민 전략 책을 쓸 때에 양을 확 줄이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썼냐면요. 첫 번째 당연히 조문은 전부 다 배치를 합니다. 조문은 다 넣어야 됩니다. 원래 기본서라고 하는 것이 함부로 일정 조문에 대해서 정말 쓸데없는 조문이 아닌 이상은 다 넣는 게 원칙이거든요. 조문 다 넣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책의 조문 한번 펼쳐보시면 조문에 기출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기출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출 표시를 보실 때에 마지막 갔을 때에는 기출 표시가 있는 조문까지만 보면 더 양이 줄겠죠. 그러니까 욕심내서 다 볼라 하지 마시고 처음에 한두 번은 보시되 시험 막판 갔을 때에는 기출 표시가 있는 내용만 보자. 두 번째 여러분들 그 기본서 이 책 교재 본문에 보시면요. 별표 치고 뭐 17, 19, 20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기출된 내용들입니다. 기출된 내용 같은 경우는요,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또 내년 시험이 어떨지는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 시험 경향이 어떻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단정하는 것은 솔직히 조금 거짓말이거든요. 이 시험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들쑥날쑥한데 작년, 올해 점점점 시험을 보게 되면 과거의 경우와 달리 기출을 외워서는 조금 시험을 대비하기 위험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을 꼼꼼하게 공부하시면서 이해까지도 할 필요가 있고요. 기출이 매우 중요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긴 한데 과거의 경우와 달리 기출만 외우고 가자라고 했을 때에는 자칫 1년 더 민법 때문에 노무사 1차 시험을 공부해야 될 일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 정말 소중한 인생에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낭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출은 정말 중요하지만 기출만 가지고는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의 세 번째입니다. 아직까지 기출되지 않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출자 예상 문제. 올해 제가 마무리 강의를 할 때 마무리 책에 있었던 내용들이 새롭게 많이 나왔거든요. 출제될 것으로 보이는 내용까지 책에 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출제 예상 내용 같은 경우를 한도 끝도 없이 다 넣어버리면 그러면 책 기본서 양이 600, 700까지 가버리거든요. 그렇게 기본서 책이 두꺼워버리니까 기본서 보기가 싫어지는 거거든요. 해서 선별해가지고 엄별해가지고 엄선해가지고 넣었는데 엄선하는 기준이 뭐냐면 저의 주관적인 생각에 기초해가지고 넣은 것이 아니라 다시 여기로 오시면 우리 시험과 관련 있는 변리사, 간평, 세무사에 있는 모든 기출문제를 제가 다 이미 분석이 돼 있고 기출된 것들 중에서도 노무사 시험에서 출제가 됐을 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틀리면 그만이다 싶은 거는 빼버리고 이 정도는 한두 번 보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수준인데 중요한 내용인 경우라면 여기 있는 것들을 제가 엄선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따라서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이 사실상 공인노무사 시험을 대비할 때 공부해야 될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없는 것 내용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것만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우고 나머지 사항 같은 경우는 수업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표지 한번 보시고 오랜만에 블랙으로 왔는데 표지 마음에 드네요. 자, 교재 여러분들 좀 넘겨보시면 어디가 보시면 목차 지나서 이 페이지 보시면 제1장 민법의 서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민법 공부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는 순서대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따로 밑줄 긋지 않는 부분은 절대 복습할 때 보실 필요 없습니다. 먼저 민법의 의 부분 가시면 로마자 1번 서설 부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제일 앞에 형식적까지 밑줄 긋고 조금 뒤에 여러분들 실질적이란 말에 밑줄 그으신 다음에 형식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 형식 그 자체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보고 있는 민법 조문집에 있는 조문 내용들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다. 민법 전에 있는 내용들. 그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무엇입니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용적 측면이거든요. 따라서 민법 전에 없지만 민법 관련 사항을 두고 있는 조문이라면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민법 조문집을 쭉 보게 되면요, 민법상 내용이 아닌데 민법 조문집에 있는 조문들이 종종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밑에 각주 1번을 보시면요, 밑줄 그을 필요 없이 민법 조문집에 보면 법인의 이사, 감사 등에 대한 벌칙 규정, 강제 이행 규정과 같이 민법상 내용이 아니라 공법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다시 제일 위로 가시면 제일 끝에 밑줄 양자가 서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질적 의미, 내용에서 민법적 내용이 아닌데도 민법 전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자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까지 밑줄 그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로마자 2번 가시면 1번에 사법 있지 않습니까? 앞부분에 공법과 사법까지만 밑줄 그어두시고요. 그어두시고 이 페이지 공법과 사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공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딱 뭐다 이렇게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이해만 대충 하시면 됩니다.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의 조직 형태, 국가의 조직이나 각종 절차 또는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게 공법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공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서에서는요, 사인과 사인 사이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거다. 근데 이 사인이라고 하는 말을 더 쉽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요, 시민이라고 해요. 시민과 시민 사이에서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법이다 라고 하는데 주로 돈, 재산 관계, 또는 신분 관계,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닙니다 등등등의 신분 관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루는 게 보통 사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배울 민법 같은 경우는요, 사인과 사이 사이에서의 돈, 그리고 신분 관계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민법 같은 경우는 사법에 해당한다 해서 민법은 사법에 해당한다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공법, 사법에 대해서 의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따로 크게 그 뒷부분을 보실 필요 없고, 그 밑에 있는 2번과 3번 목차의 경우 제가 차츰차츰 강의하면서 다시 백 돌아와 가지고 설명드릴 거니까요. 앞부분은 조금만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3페이지 가신 다음에 목차 답은 또 여러분 제가 조금 뒤에 뭔가 배우고 돌아와 가지고 다시 설명할 거니까요. 냅두시고 그냥 훌쩍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여러분들 6페이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민법 시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교재 6페이지 보시면 제2절 민법의 법원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1조에 보시면 제1조 법원 되어 있고요. 한번 읽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민사에 관하여 한번 끊으시고 여자 뒤에 한번 이렇게 끊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조문 읽으실 때는 끊어서 읽어야지 빨리 기억됩니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면자에 또 한번 끊으시고요. 없으면 간습법에 의하고 간습법도 없으면 또 한번 끊으시고요. 조리에 의한다. 뭐가 있으면 그거에 의하고 없으면 그 다음 것도 없었을 때에는 조리에 의하라 해서 여러분들 조문 다시 법률이란 글자 위에 1번 동그라미 1 하시고 법률 위에 1번, 그 다음에 간습법 위에 2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리 위에 3번까지 메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했으면 다시 이제 제가 1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6페이지죠. 민법 제1조 법원이란 무엇입니까? 일단 먼저 여러분들 이 법원이라고 하는 글자가 뭔지부터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갑이 있습니다. 갑이 있고요. 을이 있습니다. 을이 있는데 갑이 이제 말하기를 을이 저한테 1억 원을 빌려간 돈이 있는데 안 갚아줍니다 라고 했을 때, 아주 과거의 경우는요, 갑이 자기 힘으로 을 집에 가서 1억 원을 빼들어 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력부재라고 하거든요. 근데 현대의 경우는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갑 같은 경우는 법원에 소장 A4 용지에다가 소장을 써가지고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서 이른바 소제기를 해가지고 각종 절차가 쭉쭉쭉 진행돼가지고 갑이 끝까지 가서 승소해가지고 갑이 민사집행법에 의해 가지고 을 소유 아파트에 대해서 집행 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쭉쭉 배우게 될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갑이 법원에 대고 판사님, 을이 저한테 돈 줄 게 있는데 돈 주지 않고 있습니다. 돈 좀 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소를 제기했을 때에 소 제기하신 분의 이름을 원고라 불러요. 원고. 갑이 원고라고 부르고, 소 제기를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부르고, 이 법원이라고 하는 글자 옆에다가 판사님이 한 분 계시다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이 판사한테 뭐라 말씀하시고 을도 뭐라 얘기를 다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법원 같은 경우가, 판사님 같은 경우가 판결이라고 하는 것을 선고한다, 즉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선고를 할 때에 아무런 기준 없이 뭐 종교라든지 뭐 개인적인 취향 등에 근거해가지고 뭐 갑은 원빈 씨고 을은 김동진이니까 잘생긴 원빈 씨 승소 그렇게 해버리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 제1조에 있는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회, 법원, 행정부 그 법원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판사님께서 재판을 할 때에 적용해야 될 기준, 즉 이 법률 관계를 분쟁을 해결할 때 적용해야 할 기준이 바로 제1조에 있는 법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들 제1조를 보시면요, 민사에 관하여, 즉 갑하고 을 사이에서 민법상 다툼이 있었을 때
판사님께서 재판을 할 때는 무작정 종교, 개인적인 취향에 근거해가지고 절대 재판하지 말고 법률, 간습법, 조리에 의하라.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재판을 하라라고 밝히고 있고요. 두 번째가 요 세 개 사이에서도 순서가 있다. 첫 번째 법률에 의하라. 법률이 없었을 때에는 간습법에 의하라. 그것도 없었을 때에는 법관의 양심, 조리에 의해서 재판을 하라 해가지고요. 적용 순서까지도 정하고 있다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로마자 밑에 1번 법원의 의 부분 가시면 한 줄 밑에 법관, 판사님께서 준거 적용해야 될 규범의 존재 현식, 적용해야 될 기준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로마자 2번 가시면요. 제1조의 경우는 기읍번 조금 뒤에 법원의 종류 해서 법률, 간습법, 조리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적용 순서, 법률 없으면 간습법, 없으면 조리. 그리고 법률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요. 한 줄 밑에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게 원칙이다 해서 종이로 된 법전이 최우선이다까지 먼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법 제1조에서의 법률부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법률이 있고 간습법이 있고 조리가 있는데 간습법이 중요하고 여러분들 조리는 나올 게 없고요. 법률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끝이 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법 질서를 가만히 보면요. 최상위 규범으로서 근본 규범이죠. 헌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고요. 그 밑에 여러분들 법률이 있고요. 법률이 있고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게 법률이죠. 이때 여러분들 국회 같은 경우가 너무 자잘한 부분까지 전부 다 법률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경우는요. 또 그 밑으로 유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 밑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명령 그래서 무슨 대통령령이라고 하죠. 대통령령이라고 하고 또 그 밑에 이제 규칙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충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민법 제1조에 있는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부분 여러분들 민법 제1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시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간습법에 의한다. 간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화되지 못한 법이거든요. 그러면 간습법이 문서가 아닌 법이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서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게 통설적 입장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1조에 있는 법률은 좁은 의미로서 국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 규칙까지 다 포함한다. 이게 통설. 다시 민법 제1조에 있는 간습법이라고 하는 게 문서화되지 못한 법이니까 그 앞에 있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화된 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좁은 의미에서 국회가 만든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위에 있는 명령 규칙까지 다 포함된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 1번에 보시면 법률 첫 줄 끝에 밑줄 제1조에서의 법률은 널리 봐서 성문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명령, 규칙, 조항 등이 다 포함된다까지 밑줄 긋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러한 법률이 없었을 때는요. 목차 2번 간습법이다. 간습법 옆에 문서 X라고 써두시면 되겠죠. 문서, 종이로 안 적혀 있는 법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떨어지는 설명은 아닌데요. 대한민국 수도의 경우는 서울이다라고 하는 별도의 헌법이나 법률상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랜 역사 동안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니라고 했을 때 서울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게 일종의 간습헌법, 간습법과 비슷한 측면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목차 간습법 옆에 문서 X까지 하신 다음에 의 부분을 한번 밑줄 긋지 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요건을 기억하면 의는 그냥 처리가 되거든요. 간습법이란 무엇입니까? 사회에 거듭된 간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확신에 의해서 법적 지위까지 승인 강행된 것을 의미한다. 목차 나번 보시면 간수법의 요건 및 시기에 1번 제목의 밑줄 사해가 거듭된 간행이 존재했다.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해왔다. 그리고 2번 목차의 제목 법적 확신이 있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거는 법이지라고 하는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세 번째 요건 헌법 등의 최사규의 규범을 전체에 반하지 아니했을 것까지 하신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거듭된 간행까지만 읽으시면 되고 내용이 없고요. 2번에 보시면 법적 확신이 있었을 것 한 줄 밑에 끝에 법적 확신을 얻어야 간수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면 거기 밑줄 긋고 옆에다가 이렇게 빼신 다음에 여백에 만약에 간행이 있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법적 확신으로 인정한 게 아니었을 경우에는 사실인 간습에 불과하다까지 써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 배울 겁니다. 만약에 법적 확신까지 없었을 때에는 간습법이 아니라 사실인 간습에 불과하다까지만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울게요. 쓰시고 지우시고 이제 요건 2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간습법으로서 인정이 되려면 보통은 거듭된 간행이 존재했고 계속 그렇게 해왔고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그것이 법이다라고 하는 법적 확신까지 가지게 되었고 이때 이제 갑하고 을 사이에서 뭔가 다툼이 생겼을 때에 법원을 통해서 판결이 생기겠죠. 해서 그 내용이 간습법이기 때문에 원고 갑이 승소한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 판결까지도 나오게 되겠죠. 판결이 나왔을 때에 이때 여러분들 간습법으로서 성립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간행이 있고 법적 확신을 얻었을 때에 간습법으로 성립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게 간습법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확인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간습법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을 통해서 간습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립했던 간습법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판결 그 자체는 간습법의 성립 요건이다 하면 틀린 질문입니다. 요건이 아니다. 요 점만 잘 주의하시면 시험 문제 더 이상 틀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제일 끝에 보시면 법원의 판결은 간습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까지 밑줄 긋고 이 필기와 함께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건 3번 하시면요. 기읍번 첫 줄, 두 줄 밑줄 그을게요. 간습법 그 내용이 헌법 등 최상위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 즉 헌법 등의 전체 법 질서에 반하면 당연히 간습법의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왜? 상위 근본 법률 헌법 등에 반하는 거니까. 그래서 7페이지 가시면 제일 위에 첫 번째 문단 제일 끝에 보시면 한 줄 위에 밑줄 긋겠습니다. 간습법상 내용이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으면 더 이상 그러한 간습법은 법적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즉 부정된다. 더 이상 효력이 없다까지 하신 다음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그 밑에 있는 판례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7페이지 상단 판례 박스라고 하면 그 색깔 쳐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건도 아주 단순화시켜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나치게 길게 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자, 문제가 뭐냐? A라고 하는 종중, 김씨 종중 같은 거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종중이 있는데 이 종중의 종중원이 누군가? 누가 종중원인가?
누가 종중우원인가에 관하여 법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A 종중의 종중원의 지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 등이 없어가지고 종래간습법은 쉽게 간습법은 아들만, 그러니까 후손 중에서 성년이 후손들 중에서 아들만 종중원이지 딸 같은 경우는 종중원이 아니다라고 했던 게 종래간습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A 종중 소유의 땅이 이제 수용등이 돼가지고요, 수용보상금이 나왔을 때 아들들에게만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는 일이 생기게 되자 후손 중에 딸들께서 왜 아들들에게만 종중원의 지위를 인정하냐, 우리에게도 지위를 달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던 거예요. 제기하니까 판례가 이 종래간습법은 대법원 이른바 남녀평등이라고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한다, 위배된다. 따라서 종래간습법, 즉 공동손주의 후손 중에서 성년인 남성 아들만 종중원의 지위가 있다라고 하는 이 종래간습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이거는 더 이상 전체 법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끝내지 말고 그러면 3단계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누가 종중원인가에 관한 부분이지요. 다시 원래 종중원의 범위나 지위에 대해서는 법률이 없어가지고 간습법에 의했다. 근데 간습법도 현재 전체 법질서에 반한다. 남녀 평등에 반하니까 효력이 없다. 그러면 법률도 없고 간습법도 없기 때문에 현재는요, 조리에 의한다. 조리에 의했을 때 기읍번 공동손주의 후손 중에 후손이라면 이제는 성별 관계없이 남녀, 아들, 딸 관계없이 성별 무관하게 관계없이 니은번 성년이 되면 디귿번 당연히 조리에 근거해가지고 종중원의 지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게 현재 대법원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때 첫 번째 조심할 거 여러분들, 현재는 조리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지 절대 간습법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간습법은 없는 상태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이제 기읍번은 안 틀리죠. 남녀 둘 다 될 수 있다. 문제 없는데 니은번 여러분들 성년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미성년자의 경우는요, 19세 미만인 경우는 종중원이 될 수가 없다. 꼭 하나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당연히 되는 거지 별도의 가입 의사의 표명, 따님분들께서 저 종중원이 될게요 라고 하는 가입 의사를 표명했을 때에만 종중원의 지위를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가진다까지 조심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교재 여러분들 7페이지를 가시고 다시 제일 위에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으면 더 이상 간습법의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판례 제목 보시면 밑줄 종중원의 지위나 자격을 성년 남자만 만자에 체크하시고 제한을 가했던 종래간습법의 효력은 아직까지 인정될 수 있겠는가. 밑에 보시면 밑줄 쳐 있는 부분에 한 번 더 밑줄 긋고 그 부분만 잘 읽으시면 됩니다. 종중원의 지위를 성년 남자만으로서 제한을 가하는 종래간습법은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다. 효력이 없다. 그럼 현재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건데 그게 그 다음 밑줄입니다. 공돈 손주와 성가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1번 성별 관계없이 1번, 2번 성년이 되면, 3번 당연히, 제일 끝에 4번 조리. 그럼 다시 성별 관계 없다는 틀릴 게 없고요. 2번 성년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아직까지 종중원이 될 수 없다.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당연히입니다. 따라서 가입 의사에 대해서 표명한 경우에 하나여라고 하면 틀린 질문이고 그냥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서 조리인 것이지 현재 간수법이다 하면 틀린 질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밑에 목차 답원입니다. 간수법의 효력에서 1번 제목의 밑줄 성문법과 간수법의 우열관계의 문제 제목까지 밑줄 그어두시고요. 7페이지 중단입니다. 결론만 간단히 아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성문법이 있고요. 성문법에 의해 쓸 때에는 예를 들면 X고 말고 간수법에 의해 쓸 때에는 Y가 돼가지고요. 이 둘 사이에서 vs 충돌, 서로 같은 내용을 가졌는데 결론이 달라지는 등의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에 이 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의 학설 대립이 있지만 학설 대립은 신경 쓸 필요 없이 판례 입장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가? 다시 여러분들 왼쪽 페이지에 보시면요. 제일 위에 있는 1조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법률이 있으면 법률에 의하고 법률이 없었을 때 간수법에 의하라. 지금 무슨 말이냐? 간수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충적 역할만 가지는 거죠. 법률이 없었을 때 들어오는 보충적 역할을 가지는 거다. 따라서 성문법과 간수법 사이에서 충돌이 있었을 때에는 성문법이 앞선다, 이긴다 라고 해서 이른바 보충적 효력설로 부른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수법이 아니라 성문법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까지. 그래서 밑에 판례 입장 부분 가시면 첫 줄에 그 가족 의례 준칙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성문법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성문법과 배치 충돌되는 간수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간수법의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1조 지적을 한다라고 하여 보충적 효력설이다. 해서 둘 사이에서 싸움이 났을 때에는 성문법에 의해서 처리할 문제인 것이지 간수법이 아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 밑에 내용인데요. 특히 여러분들 민총 앞부분 같은 경우는요. 그 뒷부분에서 보고 다시 앞으로 와서 배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백의 페이지를 적어드리면 적어뒀다가 조금만 참으시면 되고요. 복습하실 때는 강의 시간에 밑줄 그은 내용까지만 읽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판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줄은 복습, 간수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간행으로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 등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법적 확신까지 있었을 때에는 간수법이다. 근데 아직까지 사실인 간습이 뭔지 모릅니다. 사실인 간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줄 끝에 법적 확신 등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지는 못한 것을 말한다 해서 여러분들 6페이지 하단 부분에 제가 if 법적 확신이 없었을 때에는 간습법이 아니라 사실인 간습이다 썼던 부분이 있죠. 그거와 같은 내용이고 여러분들 일단 이만큼만 대충 읽으시면 되고 제가 그 내용과 그 뒤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옆에 여백에다가 나머지는 91페이지를 배우고 백 다시 돌아온다까지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결국은 다 해드릴 거니까 지금은 조금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리 보시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3번 조리인데 이 조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갑하고 을이 갑이 원고고 을이 피고고 갑이 소를 제기했는데 법관님께서 갑과 을을 불러가지고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원고 갑님아 피고 을님아 내가 정말 열심히 법률도 다 검토해보고 간수법도 다 검토해봤는데 둘 다 없더라. 둘 다 없으니까 내가 판결을 선고 못하겠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여러분들 헌법상 재판청구권은 우리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법관께서는 판결 선고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법률과 간수법 없다고 해서 재판을 포기하지 말고
법관 당신의 양심에 기초해가지고 판결 선고하라, 그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 부분 같은 경우는 절대 그냥 밑줄 그으실 필요 없고요. 읽을 필요 없고 목차 나번 제 끝에 밑줄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까지만 대충 아시면 되고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간수법으로서 공부하시고 법률에는요 명령 규칙도 포함된다. 그 두 가지만 잘 공부하시면 이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제2장 여러분들 9페이지 가시면 법률관계와 신의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1절 법률관계 제1간 목차 한 번 더 확인하신 다음에 법률관계에 대해서 봅시다. 교재 9페이지네요. 9페이지. 우리 여러분들 지구상에 아무도 없고 여러분들 저 혼자 있다 해봅시다. 저 혼자 있다. 그러면 저 혼자 있었을 때에는 사실상 법이라고 하는 게 전혀 필요 없죠. 제가 어떻게 하든 타인한테 피해를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간자의 뜻이 여러분들 사이 간자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 한 명 있었을 때 그분은 사실상 인간이 아니에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란 존재는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들 사이에서 특정하기 위해서 이름과 주민번호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넓은 의미에서 생활관계.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었을 때 갑과 을, 을과 병, 갑과 병 이렇게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나갔을 때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게 강제성을 띠는 관계가 있고 띠지 않는 게 있고 강제성을 띠는 관계가 있어요. 가령 여러분들 갑이 옆집에 사시는 할머님이시고요. 을이 중학생인데 을이 갑을 뵀으면 인사를 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인사 안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 국가가 을을 깜빵에 보내거나 혹은 을의 부모님한테 벌금 같은 것들을 부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강제성을 부과할 수 없었을 경우를 우리는 도덕관계라든지 또는 종교관계, 어떤 종교에서 고기를 먹지 말랬는데 먹었대서 여러분들 깜빵 같은 거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고요. 말고 사람 죽이지 마라, 돈 빌렸으면 갚아라 라고 해가지고요. 어떠한 인간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강제해야 될 강력한 도구가 필요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중에서 강제성을 띠는 관계가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법률 관계가 바로 강제성을 띠는 관계입니다. 그래가지고 돈 빌린 을이 채권자 돈 빌려준 갑한테 제때 변제를 하지 않았을 때는요, 이 민법에 근거해가지고 갑이 을한테 대여금 갚아라 라고 하는 권리 등을 행사하고 승소했을 때에는 집행 등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갑이 을한테 권리를 가지고 을도 갑한테 의무를 진다는 말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 권리 가운데 점 찍으시고 의무 관계라고 하면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민법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민법상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어떤 권리고 내용이 무엇이고 같은 측면에서 상대방 을이 갑한테 지고 있는 의무가 어떤 의무이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민법 공부를 하는 것이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자 1번의 의 부분은 그냥 한번 읽으시면 되지 굳이 밑줄 그을 필요 없고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여러분들 로마자 2번 제목에 호의 관계라고 하는 글자에 딱 밑줄 그으신 다음에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옆에다가 커플 사이라고 써두시고 호의 관계 옆에 커플이라고 써두시고 목차 1번 가시면 개념 부분 첫 줄 밑줄 그어볼게요. 호의관계라 함은 법적인 권리 의무 없이 호의로 좋아서 어떤 이익에 대해서 받는 관계를 말한다까지 밑줄 긋고 목차 3번에 보시면 위반시 효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9페이지 하단.
먼저 여러분들 교재 3페이지를 먼저 가실게요. 3페이지를 보시면 목차 답원에 보시면 목차 1번에 목차 가번 제목 예비줄 계약의 기한 청구, 그 다음에 4페이지 가신 다음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목차 라번에 라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7호 공조까지 제목 예비줄 긋고 앞으로 1000번, 100번 이상 계속해서 보게 될 내용이거든요. 3페이지 여러분들 계약상 청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부터 보실게요. 자, 갑이 을한테 계약의 기한 청구를 한다. 계약의 기한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려면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 갑하고 을 사이에서 쉽게 매매 계약해야 됩니다. 매매 계약하고 그 매매 계약이 유효했을 때 갑이 을한테 계약의 기한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해서 일단 먼저 결론부터 암송하세요. 기읍번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했고 기읍번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했고, 일단 여러분 외워두시고 앞으로 민법 공부 계속하시면 저절로 이해됩니다. 일단 암기하는 게 더 좋습니다.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했고, 니은번 성립된 계약이 유효할 것, 효력이 있을 것, 유효할 것 해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하고 성립된 계약이 유효했을 경우에는 갑이 을한테 계약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까지 하나 기억하시죠. 할 수 있다. 그러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립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해서 1단계 성립 요건. 우리 여러분들 그 중고책 매매 계약하는 것 떠올려 보시면요, 제 책을 얼마에 팝니다. 뭐 갑이 을한테 너 내 책 살래 10,000원에 이렇게 갑이 을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을이 갑한테 알겠다 내가 살게라고 또 오케이를 하죠. 해서 갑이 을한테 청약, 야 너 나한테 그 책 얼마에 살래? 라고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하고요. 을이 갑한테 승낙, 내가 살게 라고 승낙을 하고요. 요 청약과 승낙 사이에서 합치, 내용이 딱 합치를 했을 때 계약의 성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청약, 승낙, 합치가 없었을 때에는 계약의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청약, 승낙, 합치가 있으면 언제나 무조건 갑이 을한테 매매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10,000원 줘 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죠. 기읍번 1단계를 통과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성립 요건을 충족해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했다고 해서 무작정 항상 갑이 을한테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뭔가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단계를 통과했으면 이제 2단계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요 성립된 계약이 크게 3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요, 성립된 계약이 유효하다, 효력이 있다, 유효하다. 또는 성립된 계약이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무효다,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또는 성립된 계약인데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이 3가지로 다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했고 제일 위에 유효까지 나오게 되면 그러면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에 기해서 돈 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매매 대금 10,000원 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계약이 성립했지만 어떤 이유에 근거해가지고 무효다. 어떤 무효가 있을까? 이게 여러분들 이제 민법 총칙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마약 매매 계약. 야, 마약 매매 계약 했으니까 5g에 얼마니까
얼마죠?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립된 계약이 있지만 갑하고 을 사이에서의 그 계약이 유효가 아니고 없을무, 효력이 없었을 때는요, 갑은 을에게 계약에 기해서는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취소 사유가 있다. 이건 뭔 소리냐? 사이에 끼어 있죠. 원칙적으로는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유효하면 유효하니까 취소 사유에 불과하면 원칙적으로는 갑이 을한테 계약에 기해서 청구할 수 있겠구나. 아시겠죠? 근데 만약 예외적으로 취소권 행사하면 취소를 해버리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소 사유라고 나오게 되면 앞으로 쭉 배울 거거든요. 일단 계약이 유효하겠지만 취소를 하면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청구할 수 있겠지만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또 청구하지 못하는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으니까 중간에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들, 갑이 을한테 계약에 기해서 뭔가 청구를 하려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했고 성립된 계약이 유효했을 때에 갑이 을한테 계약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교재 3페이지 여러분들 목차 갑원에 앞으로 자꾸 배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해서 결론은 1단계 검토하고 2단계 검토해가지고 성립하고 그 계약이 유효하면 매매 계약에 기해서 매매 대금 줘라고 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고요. 다시 3페이지 상단 목차 갑원에 보시면 제일 위에 계약에 기한 청구에서 한 줄 밑에 계약 체결 사실이 필요하다까지 밑줄 긋고요. 체결 사실 밑에 샤프로 청약, 승낙, 합치까지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또 저 뒤에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4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제일 끝에 목차 라번에 보시면 불법 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번 말고요 2번입니다. 갑이 폭행 피해자 맞은 사람이고요. 을 같은 경우가 폭행 가해자이다. 그러니까 을이 갑을 폭행을 한 거예요. 때린 거예요. 길 가다가. 그러면 갑은 을한테 민법제 750조 조문 숫자까지도 이건 외우세요. 다 외울 필요 없지만 이거는 나오니까 해서 이런 경우에 갑 같은 경우는 불법 행위에 근거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해서 야 1,000만 원만큼 손해 있다 라고 하면서 불법 행위에 근거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갑이 을한테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했을 때 교재 4페이지 목차 라번 보시면요. 동그라미 2번에 요건이 있거든요. 기읍번의 밑줄 고의 또는 가실이 있었을 것, 니은번 위법할 것, 디귿번 가해행위 폭행 등을 했을 것, 그리고 미음번 제일 끝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까지 하시고요. 여러 번 읽으시면 되고 지금 당장 달달 암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을이 갑한테 폭행을 하면 되지 갑하고 을 사이에서 별도의 성립된 계약은 필요 없죠. 다시 읽어보세요. 을이 갑한테 폭행을 가했고 갑이 손해를 입은 사실만 있으면 7호 공주에 근거해가지고 1,000만 원만큼 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지 별도의 갑하고 을 사이에서 꼭 어떠한 계약 등을 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불법 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는 민법제 7호 공조에 나와 있는 요건만 있으면 되지 계약의 성립이 필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 별도의 계약, 청약, 승낙, 합치가 없다 하더라도 고의가실, 위법성, 가해행위, 손해의 발생 등등의 요건만 구비하게 되면 7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자 1번에 있는 계약에 기한 청구권과
방금 봤던 7호 공주에 근거한 청구권은 둘 사이에서 차이를 가지는 거예요. 차이를. 이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책을 봐야지 문제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어떤 판례나 시험 문제에서 계약에 기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었을 때에는 기응, 니은 두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했니? 성립된 계약이 이거 유효한 거 맞니? 이렇게 의심하면서 배운 걸로 대입해서 문제를 푸시는 거고요. 말고 시험 문제에서 갑이 을에게 민법제 7호 공주에 근거해가지고 불법 행위에 근거해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니 없니를 물었을 때에는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했니? 그 계약이 유효하니 그걸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을한테 고의가실이 있니? 갑한테 손해 등이 있니 없니? 그 요건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요.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로마자 3번 호의동승 커플 갑이 여친분이시고요. 을이 남친분이십니다. 실제 뒤에 또 판례가 나와요, 여러분들. 둘이 커플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진해라고 하는 진해시 있지 않습니까? 그 봄에 벚꽃 축제를 보러 가는 길에 이제 그 을의 가실에 의해 가지고 가실이 있어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갑이 이제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를 입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랬을 때에 갑이 을한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검토해보면 첫 번째, 갑이 을한테 계약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호의동승이라고 하는 것은 택시 이용 계약과 달리 단순히 을이 호의에 근거해가지고 갑을 법적 구속 의사 없이 태운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의 성립 자체가 없죠. 계약의 성립 자체가 없죠. 그러면 방금 배운 거 다시 계약에 기한 각종 청구권에 청구하려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이 일단 성립했으면 2단계 그 계약이 유효했을 때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는데 호의동승 커플 사이에서 차를 태워준 것에 불과했을 때에는 처음부터 계약의 성립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웃번을 행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민법제 7호 공조, 잠시 한 번 더 7호 공이라고 쓰고 처음이니까 불법 행위에 근거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을 때는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불법 행위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를 할 때는 처음부터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의 성립이 필수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비록 계약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을 남친분의 가실에 근거해가지고 교통사고에 의해서 상해를 입었고 갑이 입은 손해 등등등이 있기 때문에 정말 별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었을 때는요. 요거에 근거한 배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오늘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문제를 풀 때 판례를 읽을 때 원고 갑이 피고 을한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를 물으면 일단 어떤 건지 판단하고 그에 맞춰서 개별적 요건을 대입해가지고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자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교재 4페이지 하단 부분에 다시 목차 라번에 불법 행위로 인한 배상 청구 750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번에 청구 원인 요건 옆에다가 샤프로 하나 적어 두겠습니다. 불법 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는 옆에 고의가실 등등등만 있으면 되지. 옆에 계약의 성립이
필수가 아니다. 즉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도 목차 갑원에 있었던 계약상 청구권은 행사하지 못하지만 목차 랍원에 있는 7호 공조는 거기 나와 있는 고의가실, 위법성, 가해행위 등등등 요건만 갖추게 되면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둘은 항상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풀자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교재 9페이지 가서 밑줄만 긋고 조금 쉬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위반시 효가 부분 있지요. 1번 제목의 밑줄 계약상 책임 이거 계약상 책임 한 줄 밑에 밑줄 긋는 부분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별도로 호의 동승의 경우에는 커플 사이에서 계약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서 계약한 적이 없으므로 을은 갑에게 갑은 을에게 계약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못한다.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제목의 밑줄 7호 공조 책임의 발생 여부 밑줄 호의관계에 불과했을 때에도 주의 의무 위반 그 말이 가실이 있었을 때 뒤에 배울 거예요. 가실이 있었을 때 요건을 구비했으면 민법제 7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불법 행위에 근거한 배상 책임은 생길 수 있다. 자세한 건 저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배운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